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내용은 2017년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시장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차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의 변화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것에 대한 해설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포괄적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현재 내 직종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을 넓게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재생은 중개업의 영역을 굉장히 확대시킬 거예요. 굉장히 넓힐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 중개랑은 전혀 달라요. 기존의 부동산을 어떠한 형태든지 수익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운영 관리를 내가 하면서 그로 인한 임대 수익이나 매매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2년 넘었네요. 2년 넘게 여러 차례 회의를 국토부, 서울시 뭐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형태를 만들어 내놨어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부동산 중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자산 관리 계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맞춤형으로 난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랑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 내에 지역 전문가 만들기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부동산을 하면서 지역 전문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변화. 근데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아울러서 중개시장의 변화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2017년이 되면 한미 FTA에 의해서 한국의 법률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법률 시장의 전면 개방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중개 보조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완전히 개방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 가서 브로커리지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나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뭘 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화된 미국의 부동산 프레임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미 한국 시장에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 대형 오피스 시장은 외국인이 다 뺏겼어요. CBRE, 쿠시먼, JLL 뭐 다 뺏겼잖아요. 없어요. 그나마 몇 군데 하는 뭐 신영 에셋이나 뭐 몇 군데에서 오피스에 쫓아는 가지만은 시장 자체는 이미 다 넘어갔어요.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쪽에 MD를 짜거나 임대를 맞추거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는 한국 기업은 거의 손을 못 대요. 전부 다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팀장들이 전부 건대 부동산대학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알죠, 내용들을. 거기서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큰 그림 내에서 오다를 따고 상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디에 입점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것도 팀장이 아니라 거기 직원들이. 그래도 그 사람 하나 만나기도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의 고민은 깊숙한 데 들어가 보면은 더 큰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출발해가지고 CJ 푸드빌 고문이나 엊그저께 마무리 지은 이니스프리 뭐 그런 쪽도 고문으로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입점도 많이 시켰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몰랐었는데 그 파워를 몰랐는데 막상 그 본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메커니즘, 바로 그 프레임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국은 현재 중개업 자체가 네트워크화된 데가 없어요. 뭐 114든 뭐 닥터든 스피드든 그냥 몇백 개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아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A급 매물과 A급 손님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B급 내놓고 A급 다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A급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B급이잖아요. 진짜로 좋은 걸 내놓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클러스터, 이 신뢰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외국은 그 시스템 자체가 그걸 안 내놓으면 안 될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동산 네트워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곱하기가 돼버려요. 더하기가 아니라. 그 단점이 뭐냐? 한 놈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요. 또 하나, 중개업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게 우리 주화인마라고 그러죠.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한 5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근데 여하간에 그런 류의 어떤 올바른 중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좀 어깨 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나 어떤 프레임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 시장이 선진이 훨씬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놈이 2017년부터 작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뭐 변호사들이 중개업 시장에 들어온다, 간평사, 무슨 세무사, 회계사 뭐 들어온다라고 소문 많이 들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법무법인에서는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트러스트 같은 공승배 변호사가 하는 그런 경우는 그냥 중개업하고 그냥 정면 충돌했던 그냥 하나의 예예요. 더 큰 놈들은 뭐냐면 은행의 중개업 진출, 대기업의 중개업 진출. 이거는 이미 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거대 네트워크에 내가 이길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혼자만의 영업 혹은 우리 집단만의 영업으로 가능해요. 근데 향후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도 저희가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든 게 저희 학교고 간평사 합친 것도 저희 학교예요. 요번에 발표된 국토부에서 무슨 뭐 관리형 공인중개사 개발형 그것도 저희가 용역받아 다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세상에 던지고 테스트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한국의 국내의 부동산 네트워크 전체를 프레임을 짜고 하는 일에는 학교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대기업이나 외국계에 뺏기지 않고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목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인중개사 실무나 연수 교육을 안 하다가 진행을 하는 거고 동시에는 공실클럽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저희가 몇몇 가지만 도움을 주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변화가 우리 지금 코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먼저는 발표가 나왔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5에서 0.75로 0.25% 높였어요. 그리고 그거 높이면서 이미 발표했죠. 3년간 9차례 계속 올리겠다고. 그럼 2.5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7.5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에 3년이 되게 되면 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문제는 미국의 금리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당장 한국 시장에 직격탄으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경기 자체가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 빼고는. 어떻게 하든 양쪽 완화를 시켜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될 입장인데 미국은 일단 서프라임 이슈 이후로 빨리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고용도 좋고 여러 가지 지수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거죠. 강한 달러, 강한 미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되게 되면 한국 금리는 자동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한국에 투자된 굉장히 많은 달러로 표시된 금액들이 전부 밖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97년에 IMF나 또 서프라임 이슈에 의한 세계 금융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관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미 10년 주기설을 얘기해요. 1997년, 2007년, 2017년. 그래서 2017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추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모기지 대출을 받았거나 혹은 내가 일정한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많이 구입한 사람들 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이나 신규 투자를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과 우리 저금리 시대랑 다르게 상당히 얼어붙을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거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신규 투자도 어렵고 특히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점포개발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아마 80만 건 정도가 폐업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연간 일반 그 오프라인 창업이 한 100만 건 정도 되는데 주택 거래 건수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80만 건이 폐업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없다라는 건 이미 다 여러 가지 통계로 증명이 됐고. 근데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더해지게 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마 닥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이 가장 클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계획은 이미 2018년까지 이미 다 짜져 있는 대로 지금 스케줄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일반 분양시장들도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을 사게 하는 강공 정책을 막 폈어요. 그로 인해서 1년 딱 시행했는데 그 여파가 올해까지 미친 거예요. 이번에 11.3 대책 나오기 전까지. 투기자를 많이 양성했죠. 그로 인해서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사실 생산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상투를 잡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상당한 온도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마켓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도 어떤 특정 지역은 그 영향 하에서 충분히 반등이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또 금리가 좀 상승하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추후에 계속 상승을 해요. 그리고 진폭도 클 거예요. 낙폭도 작을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횡보하지 않을 거고 아마도 금액이 상당 부분 다운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불안 요소,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공급은 충분히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지 오히려 뭐 그 공급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적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를 했어요. 더 이상 신도시 개발하지 않을 거고 뉴타운 개발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그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그럴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구의 구조적 변화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인구 그래프는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 수명의 연장, 그 다음에 저출산,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상당 부분 문을 닫을 거예요. 원서를 내는 애들조차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들이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이미 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식의 사회생활을 하기 좀 어려워요. 첫 번째는 현재 취직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성과들은 과거 앞선 세대들이 웬만큼만 지내면은 일자리 찾아서 경제성장의 힘에 의해서 돈을 벌던 시대랑은 지금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죠. 그래서 M4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포기한 첫 번째는 뭐냐면 집 사는 걸 포기를 했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포기를 합니다. 지금 뭐 애인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도 포기하는 입장에서 집 사는 것에 대한 목표치를 아예 놓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의식주 얘기하는데 과거 세대들은 먹을 거 입을 것 아껴서 집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였었고 그것이 또 시대적으로 맞아가지고 많은 부를 일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 그걸 아껴서 집을 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거를 사야 될 다음 세대 간의 괴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소유는 많은 시니어들이 하고 있지만 사야 될 주니어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인구의 역삼각형 그래프는 바로 향후에 수요처들을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게 그들은 사실은 집을 사는 것은 포기했지만 사는 곳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월세를 내에 있어서 별 주저함이 없어요. 과거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죠. 근데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전세입자 입장으로서는 은행에 맡겨서 나오는 이자만 포기한다면 자기가 그 일정한 금액이 확보가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었어요. 물론 2년간 사는 거지만. 커다란 불편 없이. 약간의 서러움은 있었지만. 집주인 입장으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할 부동산 혹은 투자한 부동산에 그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금융의 차입이에요. 전세금이라는 것이. 이자 없이 돈을 갖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지렛대 효과를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쌍방향으로 이득을 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 그 다음에 가격 상승했다는 이득,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을 수 없거나 떨어진다라고 보게 되는 순간 이거는 숫자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보유세 내야 되고 나중에 양도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수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공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내가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수익형 부동산 방식으로 구입했을 땐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파트를 5억짜리 아파트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혹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면 더 이상 살 사람보다는 그것에 전세로 살 사람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전세로 살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전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은 적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전세가는 매매가의 한 60%, 70%라는 것은 과거 얘기입니다. 저희가 매년 부동산 학술 대회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미국의 부동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낮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처음엔 저희도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세제도를 이해 못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확히 맞았죠. 내가 세금도 내지 않고 원하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장이 국가가 됐든 신용보증기금이 됐든 내 전세금을 하여튼 넣은 놈을 2년 후에 확실히만 보장한다면 전 매매가 넘어서도 전세 넣고 들어갈 거예요. 왜? 우리가 A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샀지만 그거는 단순히 아파트를 산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숨겨진 교통, 환경,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인적 구성, 네트워크 이걸 다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워낙 가려져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 전세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전세로 받아서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득을 받지 못하니까 주인들은 결국 월세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증부 월세, 깔세, 뭐 이런 월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전세에 대한 월세로 이자 전환이 대략 한 6% 정도 돼요. 그럼 물론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한 6% 수익률이 나는 상품이 지금 흔치 않아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월세 수요로 바뀌어 나간 거죠. 현재도 상당히 많은 건물주들이 전세를 월세화하고 싶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이 지금 월세 비중으로 바뀐 것들이거든요.
이 변화는 1997년 IMF 때 극명히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오피스는 대부분 전세였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 오피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월세가 된단 말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할 때도 그렇게 이 오피스의 수익률이 몇 프로지라는 거를 보고 얼마나 지속적인 걸 확인한 다음에 펀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택이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리츠 상품을 만들거나 펀드를 만든 할 때 편입되는 상품들이 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은. 수익률만 보장이 된다면. 그리고 생각외로 아주 훌륭한 상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타이밍에서 한 부류가 삐죽하고 한번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자, 금방 말씀드린 5억의 아파트에 내가 전세로 우리 부부가 둘이 살아요. 거기 사는데 기존 룰에 따라서 한 2억 정도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전세가 계속 상승하네? 3억이 되고 4억이 되네? 그나마도 그 전세는 어떻게 하든지 저금리 시대니까 갖다 집어넣고 부모님의 손 빌려 넣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주는, 그 집주인은 전세금 상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금액을 내비두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뭐 다세대나 뭐 다가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류의 보통 일반적으로 두 부부가 살 때 원룸 혹은 투룸이라면 옵션방 아니고 웬만한 정도 수준의 썩 좋지 않으면 한 7, 80만 원 정도 월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조 자체가 우리의 상식이 두 부부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거기 한 5분의 1 가량을 월세로 지급하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부터도 사실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탈출을 시작을 했죠. 나는 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낼 수 없어요. 집을 사는데. 차라리 집을 사자라고 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인천으로, 김포로, 일산으로, 남양주로, 뭐 양주로 툭툭툭 튀어나갔어요. 동탄, 투로. 서울시 인구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젊은 부부층들이에요. 그들이 그곳을 가서 아파트를 삽니다. 이제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파트를 사면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택이 가진 고유의 영역, 교통, 환경, 학군,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등을 다 포기해야만 갈 수 있고 그만한 금액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왜?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러시아워 걸리면. 그걸 길에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에 가보니까 이건 아니었는데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네? 라고 느낀 거죠. 두 번째, 4억짜리 아파트를 가서 사는 거예요. 널찍하고 좋겠죠, 뭐. 내 돈 2억 들어가고 은행에서 2억 대출 받아서. 근데 올 2월부터 보증금, 월세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동시상환이에요. 그거 한 달에 얼마 내요? 한 2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아파트 가격이 그냥 지속적으로 그대로만 유지가 된다고 치더라도 버틸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손해지만. 근데 떨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 뭐 논현동에 있으면 그냥 보증금 한 1, 2천만 원 내고 7, 80만 원 월세 내면 될 문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간 저 지방의 경기도권, 수도권 쪽으로 나가서는 보증금 2억에 은행에 월세 200 내는 월세 아파트를 사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큰일 났구나. 거기에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다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연체가 시작되게 되면 경매로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찌어찌 버틴다 손 치더라도 500에서 80 나가면 될 주택의 비용이 200으로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것이 다 돌았어요. 결국 뭐냐? 차라리 월세 살자. 그 비용 낼게. 과거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낼 수 없는 비용들이 이제는 내도 되는 비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희 이제 큰 놈이 아들이고 작은 애가 딸인데 20살이 넘는 몇 년 전에 독립을 얘기하더라고요. 독립해라. 얼마든지. 근데 알아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집에 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이제 내가 얘기를 할게. 너네들 20년 이상 키웠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필요할 때 너네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니 이제는 나한테 월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재작년에 둘이 합의해와라 그랬더니 1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다시 불렀죠. 아무래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우리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둘이 눈치를 짝 채더니 다시 합의하더니 3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씩 받아요. 제 친구들은 굉장히 비정한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들도 계산했어요. 나가서 싼 데 가봤자 40만 원. 30만 원짜리 지하방. 첫 몇 달은 행복하겠죠. 그 다음 들어갈 부식비, 기타 비용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이제 시니어 교육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과거를 산 시니어들이 미래를 살 주니어들에는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들이 훨씬 똑똑하고 현명하니까. 우려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될 거예요. 과거 우리 선배들이 우려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하간에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월세 낼 준비가 끝난 거예요. 내겠다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주택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는 시장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 중에서는 가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면적은 과거처럼 뭐 25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한 8에서 10평 정도면 충분히 생활을 합니다. 소형의 강세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여간에 이런 기초적인 환경이 변화되니까 정부의 선택은 몇 가지 안 남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어떤 방식으로든 치러질 겁니다. 치러지더라도 대선 주자 누가 됐든지 간에 과거처럼 엄청난 대규모 개발을 통한 무엇은 카드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왜? 정책 위반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런 얘기를 다 나눠봤으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토목 사업에 기초한 한국 경기 분양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5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뭐였어요? 가격 떨어지면 토목공사 펌프질 해가지고 금액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고 오르면 막 가지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이게 50차례예요 그냥. 최경환 부총리가 했던 정책이 바로 우리 그때 반대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LTV DTI를 그렇게 왜 10%씩 더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을 듣나요? 같은 최 씨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와간에 그렇게 되고 나서 1년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다른 방법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지금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으로의 시장은 대내외적 충격이 어떤 방식이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통화량과 환율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부딪혀야 될 어떤 그 아픔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대로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문제는 그 비용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 비용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대출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그 생활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대규모 개발은 이제 완전 실패해요. 행복도시, 기업도시, 관광도시 뭐 등등등등. 모든 신도시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결론이 났느냐. 여기 30만 명 사는데 여기에 혁신도시 만들어 나니까 30만 명이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 다 슬럼화 되어버렸어요. 1기 신도시 물론 그때도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정확히 217만 호 정도 돼요. 한 6년간 부동산 가격이 묶여버렸거든요. 그랬는데 2기 신도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 근래에 뭐 투기적 성향이 강해서 좀 미분양 해소되고 그랬다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자기 돈 안 갖고 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금리가 올라오면서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용산 개발 뭐 31조 당구리의 최대 역사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안 돼요. 뉴타운으로 뭐 대통령도 되고 했었지만은 그것이
현재 잡금에 맞냐 이거죠. 맞지 않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슬럼화된 데를 출구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은 더 이상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소규모 개발을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정책,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앞으로의 선택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떤 거냐? 주택시장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아마 극심할 겁니다. 되는 지역들은 잠깐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또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끊임없이 올라갈 거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아마 커다란 충격이 동시에 오지는 않겠지만 일본식의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호재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지역이든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을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은 여전히 손님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찌 보면 시장의 큰 흐름과는 별개예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상품을 만드느냐죠. 요즘에 뜨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는 주택의 경우는 한 5, 60평 되는 대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보통 시니어들입니다. 또 부부가 살아요. 근데 생활 방식은 똑같아요. 전국 평균인데 방 3개 불 다 끄고 보일러 다 잔 거야. 작은 방에 전기장판 놓고 둘이서 거기서 그냥 테레 보면서 사는 거야. 1년에 몇 차례 대골같이 불 밝히고 방에 보일러 넣을 때가 있죠. 손자, 손녀 찾아올 때요. 이미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호텔을 1년에 몇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아요. 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시장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혹은 모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장조차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아파트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버느냐? 매년 신학기가 되면 각 대학에는 여복에 우리 집 와서 사시기라는 프랭카드가 딱 붙습니다. 요 1년 전부터 붙지도 않아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한 방에 다 나가기 때문에. 총학생이랑 딱 연결이 돼서 보통 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돼요. 기숙사는 더 비싸고 기숙사는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노인네 둘이 사는 그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랑 교통이 괜찮아요. 몇 정거장 떨어져 있더라 손치더라도. 그 방을 30만 원, 둘이면 1인당 25만 원씩의 세를 주는 거예요. 남하고 사니까 좀 불편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생활하고 저녁에 가서 잠만 자는 거다 보니까 반 비용에 내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완벽한 상태로. 그럼 그 시니어 부부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방 3개를 돌림으로써 수익이 발생돼요. 50만 원씩 사면 350, 150만 원이에요. 작지 않은 비용이에요. 왜? 은퇴한 후에 연금과 기타 자산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놀고 있는 방에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그러한 아파트에 2층 침대를 넣어서 한 방에 4명씩 집어넣어요, 지금요. 잘 돼요, 지금. 그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가 또 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상품을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끝나고 뭐 삼겹살에 소주라러 간다라면 평상시 아주 잘 가는 데 있지 않으면 대부분 컴퓨터나 모바일로 검색해요. 찾아간다라는 거죠. 찾아가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파워블로거에 속아가지고 앞에 뜨면 좋은 데인지 알고 다 갔었어요. 근데 가보니 맛 형편없잖아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떤 게 써 있나 보는 거예요. 댓글이. 일정 기간 내에 모여있으면 이건 가짜구나 돈 주고 한 거라 안 가요. 댓글이 제대로 써 있으면 다 본 다음에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길이 20분이든 30분이든 관계없고 중심 지역이 아니라도 아예 관계가 없어요.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찾아간다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바로 부동산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상품이 그렇게 될 거고.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컨텐츠 문제거든요. 그 안에 뭐가 숨쉬고 뛰어노느냐. 부동산은 문화적 게임이거든요. 땅 위에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거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했던 일들이고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 글로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람들 가슴 뛰게 하는 것들. 테넌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잘 나올 것이고 임대료가 잘 나오면 전체 건물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매매하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지 못한 빌딩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 그 리모델링 아니겠습니까? MD를 바꿔주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할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 사례들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규 투자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을 탈출했던 그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것이고 지금 갭 투자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다세대 가지고 많이 TV 많이 나오죠. TV에 나오는 그 뭐 부동산 판매하는 애들 많잖아요. 전부 보면 이미 완성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득을 다 먹어놓고 상품을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 3억짜리 만약에 빌라다. 그러면 이걸 사고는 싶지 않고 살고는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전세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2억 7천, 2억 8천에 전세가 들어와요. 매매가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2, 3천만 원만 내면 주택 하나가 생기잖아요. 내 여윳돈은 1억 있다. 새 채 사는 거죠. 지금 많이 샀어요, 지금요. 문제는 신규 주택들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지금 연립 같은 경우는 10만 원 넘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적정적인 아파트 공급이 대략 한 30만 원 정도인데 그 2배예요, 지금요. 공급된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규 입주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족한 자금 메꿔야 되니까 전세가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럼 새 아파트에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걸로 가면서 전세가가 좀 떨어지는 거죠.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임대 월세가 50%가 넘다 지금 47% 떨어졌거든요. 상당 부분 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전세가 일정 정도 사그러들면서 월세로 바뀌어 나가겠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여간에 그런 류에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뇌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게 좀 많이 심각해요. 사실은. 소비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들이 더 이상 이자를 못 갚아내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현재 한국 구조에서는 원금 이자 균등 상한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전 사람들은 이자만 내는 구조예요. 미국의 서프라임 이슈가 터졌던 거는 2년간 이자만 내고 2년 후에 원금을 같이 갚아라 하는 그 타이밍에 이자만 갚을 때 문제가 안 됐는데 원금 균등 상한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 디폴트가 나버린 거거든요. 우리라고 지금 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가 그것에 아마 뇌관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 소비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권의 변화입니다. 아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서 지역적으로 이동이 굉장히 적었어요. 움직이는 폭이 작아요. 근데 아마 여기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6년도에 명동 가서 쇼핑해 보신 분, 홍대에서 친구 만나신 분, 에이 설마 홍대는 좀 많이 나가셨겠죠. 있으시고 뭐 강남 근처에 많이 있으셔서 그러면 종로, 대학로, 과거랑 패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종로 서적 강남역 뉴욕제가 뭐 연대 독다방 뭐 이런 정도였었어요. 매번 만나는데 거기서 만나는 줄 알았어요. 쇼핑하려면 명동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미 내 주변에 영화관 있고 쇼핑센터 있고 원하는 물건 그대로 다 있어요. 똑같은 빵빵 찍어낸 파리바게트가 어디든 있어요. 굳이 내 딴 데를 가지 않아도 돼요. 내 동선 내에서 움직여요. 그럼 결국 뭐가 무너지나? 중심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강남역에 오래 있으면서도 월세 못 내는 데들이 한 10% 이상 됐었거든요. 지금 30%가 넘어갑니다. 월세를 못 내요. 아마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50% 될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버텨야 돼요. 그래야 권리금 받고 폭탄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심지들이
어떻게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무엇인가 되려고만 하면 신규 프랜차이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와요. 상권을 완전히 헤쳐놓는 거예요. 생명 없는 똑같은 프랜차이즈의 도장들을 다 찍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상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과거 압구정동이 무너지고 가로수길이 떴고, 가로수길에 대기업들 들어오면서 세로수길로 뻗어나갔다가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얘네들이 경리단으로 또 북촌으로 서촌으로 성수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만약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순간 다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러한 것들을 막고 진행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중개업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리엔 그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필요해요.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억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나는 편견과 오만 덩어리예요. 내가 봤던 것만 믿어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중개업은 기록의 게임이에요. 기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심에서 지역으로 상권이 변화가 돼요. 바꿔에게서 지금부터 눈여겨보여야 될 것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지역에 대한 확실한 정보예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걸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역 전문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부동산에 두 가지 전문가가 있어요. 분야별 전문가가 있고 지역별 전문가가 있어요. 분야별 전문가는 한 분야에 대해서 10년 이상 파야 돼요. 솔직히 저는 그 아래는 인정 안 해요. 왜? 서로 다른 상권을 다 돌아봤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 흐름의 변화에서 몇 개는 죽어 나가 자빠지고 살아남는 지속적인 생명력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야별 전문가가 되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커피 전문가라고 얘기할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걸 만들고 공급하는 사람도 전문가지만 중개하는 사람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수수료 얼마 나오라 생각했지 전체 그림에서 이게 왜 요 자리고 돌아앉는 게 낫고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간 게 아니에요. 브랜드 쫓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중개가. 근데 분야별 전문가가 되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니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역별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라 이거예요. 그 지역을 손바닥 보듯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적도. 그 다음에 그 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백분율로 표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돼요. 유동인구 분석까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매출이나 상권 분석, 입지 분석까지 다 끝내야 돼요. 나만의 비밀지도를 하나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앞으로의 내 인생의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거예요. 당장 A은행의 전략은 이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각 지점들이 다 필요 없어요. 은행 지점들이. 인터넷 뱅킹 하니까. 걔네가 한 1000개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숫자를 200개로 줄일 생각이에요. 800개가 없어져요. 800개가 없어지면 직원들도 2만에서 한 10,000명 정도로 줄어버릴 거예요. 공고퇴직도 한계가 있죠. 근데 먹거리를 줘야 돼. 동시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도 바뀌지 않아야 돼.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1년에 중개 보수 시장은 2조에서 3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호황일 때 3조, 그렇지 않으면 2조예요. 그걸 가지고 전국에 9만 몇천 개의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등등. 거기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한 3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은행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아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들은 이 중개보수는 관심도 없어요.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600조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이걸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보험은 그 보험사가 만든 여러 가지의 상품을 한 개의 법인이 다 취사 선택해서 팔 수가 있어요. 보험사가 벽이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소비자 위주로. 근데 아직 안 바뀐 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내가 다 고를 수 없어요. 내가 A 법인에 속하면 그 은행 것만 팔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소에 여러 대출 모집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야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불법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조만간 합법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은행은 초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 5천 명의 자기네 은행 출신의 퇴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국에 한 5천 곳에 중개사무소에 파견 내보낼 거예요.
공짜로. 파견 내보내서 일 도와드리게 할 거예요. 비용도 안 받고. 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보 다 줄 거고, 구매자 혹은 매도인, 매수인 다 줄 거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십시오의 조건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융권에서 직원이 하나 공짜로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쓰죠. 당연히 쓴다고.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년 후에는요. 그 사람이 채질 거 아니에요. 2년이 지나고 나오면 난 다 뺏길 거예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 원래 수습교육이라는 게 법적으로 1월 29일 날 통과가 됐어요. 발표 났어요. 근데 시행령이 안 나와서 못하는데 그 구전이 이거예요. 협회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람들이 1년간 와서 무료로 근무하게 하자. 그리고 1년을 지나고 나야 개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찬성이죠. 반대 없잖아요. 자, 똑같이 물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자격증 취득했어요. 선생님 사무소에다가 1년간 무료로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받으실 거잖아요.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어디다 차릴 것 같아요? 받을 거예요? 안 받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반대해서 그게 3개월로 줄은 거예요. 빠르면 내년 시행인데 내년 시행도 안 될지도 몰라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마찬가지 논리예요. 트로이 목마 같은 거예요. 들어올 때는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뭔가 조각품 멋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의 중개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신주단지 모집을 가지고 있는 매물장보나 구매인 정보 빼는데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도 안 걸리죠, 뭐.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부동산 영업이 힘든 건 매물과 매수인을 양쪽 작업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든 영업은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부동산은 아니에요. 쌍방향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장 되지도 않은 이걸 꽉 쥐고 안 놓는 거예요. 이걸 A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실클럽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 매물을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볼 수 있게끔. 물론 비용을 받지만. 그럼 한쪽 영업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네오펠리스 21이나 아파망이나 일본 시스템이에요, 그게요.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고. 한국이 더 진전시킨 거죠. 내가 짓지 않은 물건을 내가 팔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 영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수많은 금융이나 언론이나 대기업들은 머지않아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구멍가게와 슈퍼를 없애버리고 편의점으로 다 바꾸듯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대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건대 러브콜을 보내요. 우리랑 같이 손잡고 하자. 우린 단호하게 누구예요? 왜?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시장을 지켜야 되는 거죠. 거꾸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간단해요. 지역 전문가가 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은행이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논현동에 다 계시다. 중개업가 이만큼 있다. 제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누구를 파트너로 삼을래 딱 돌아보다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전문가라는 확신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 선택해요. 부동산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롤 스크린만큼 큰 것에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한 장만 딱 가지고 1초만 보여줬다 닫으면 나는 딱 그 사람 선택한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비밀 지도를 만드시라 이거예요. 없으면 당장. 아마 지적도 그려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세밀하고 완벽해서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는 내용의 기록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끼리 학교는 엮어줄 수는 있어요. 우리는 교육밖에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것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서 지역으로 바뀌는 상권에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특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대규모 개발은 안 된다는 거죠. 개발이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주들이 더 이상 그
재건축, 재개발에 도장을 안 찍어요. 동의서는 써요. 근데 맨 끝에 끝까지 남아서 버텨야 가장 많은 돈을 받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갈 수가 없어요. 다 파헤쳐놨지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대규모 개발도 없고 땅도 없어요. 뭐 지주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100명만 모아도 그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대규모 개발은 어차피 안 돼요. 대규모 개발이 안 되면 소규모 개발이라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이 안고 있는 가장 당면한 큰 문제는 서울 전체 면적 605평방킬로미터에 약 6분의 1, 111평방킬로미터가 뭘로 구성이 됐냐면 4층 이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단지에 전부 다. 어디 할 거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다 그래요. 그 틈새를 비집고 뭐가 들어왔느냐? 연립주택이 왕창 들어온 거예요. 10만 원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커뮤니티는 하나도 없고 집만 덩그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생기게 되면 난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성도 동시에 있는 거죠. 인구의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라는 건 우리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고성장 시대에는 토목 사업의 그 힘에 의해서 막 부시고 막 줘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저성장인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고령화로 인해서 사람의 행동 반경이 딱 정해지게 돼요. 카드 쓴 빅데이터 분석을 딱 해보면은 연령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비해서 고령층들, 시니어층들의 움직임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다 그 패턴이 한정되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기 딱 한정돼 있다고요. 결국 그 지역에서 모든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년 예산이 한 400조 통과됐죠. 얼마 전에. 근데 그 중에 복지 비용이 3분의 1이에요. 140조. 이 비용은 대부분 시니어 계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돌아올 수 없는 비용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던 그 타이밍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막 토목 사업을 하고 산골 벽지까지 아스팔트 깔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돌아올 수 없는 비용이에요. 지금 가면 다 흐지부지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것도 중간에 어먼 놈들이 다 뜯어먹고 있고 지금. 내년엔 더 많은 복지 비용을 편성돼야 돼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울의 시니어들 자산의 평균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78%. 전국 평균이 2억 9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82%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시니어 부부들은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전세입자 있죠? 은행 대출 좀 뺐었죠? 나 살고 있죠? 그거예요, 구조가.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토지와 건물이니까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하냐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적 당면 과제예요. 세 가지 토끼를 같이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에게 이 사람이 여기서 50이고 100이고 수익이 나오게 만들어 준과 동시에 이 사람이 무엇인가 거기서 할 일거리를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도시재생의 근간에 깔려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들이 도시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노후건축물의 해결 방안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도시재생을 필요하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거냐? 소규모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소규모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국가가 모든 집을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든지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개발이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한 것들이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건축 협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에요.
자, 내가 하나의 필지 내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도 똑같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 주택과 주택 사이에는 인동 거리가 있습니다. 50cm든 3m든. 요 놈을 붙이면, 벽을 붙여버리게 되면 이 공간만큼 20%의 용적률을 상향 주겠다는 거예요. 두 집일 때 20%면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조금만 뭉치게 되면 인센티브가 100%까지 올라가요. 용적률 100%는 거의 종의 변경이나 똑같아요. 2종이 3종 되는 거예요, 사실은. 3종이 준주거 되는 거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때 국가는 비로소 LH든 SH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설계도 해주고 수익성도 분석하고 자금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 집단화되면 도와주겠다는 것이 도시재생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것들이죠. 동시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철폐합니다. 도로 사선 제한을 철폐했어요. 도로가 10m라면 건축물의 높이는 몇 m입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답이 빨리 나오시네. 1대 1.5니까 15m예요. 15m인데 15m를 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셋백하거나 건물이 계단식으로 깎여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영업하시는 어떤 곳인가 대부분 계단식으로 깎인 건물 많을 거예요. 아니면 슬롯이 돼가지고 그냥 싹 깎여 있든지. 도로 사선 제한의 철폐는 그걸 직선으로 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당장.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로변에 많이 접한 건물일수록 혜택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내가 뺏긴 용적률 50% 이상 찾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당장 하셔야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내가 할 수 있겠죠? 수익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중개 보수가 아니라 관리나 운영, 개발 등등의 것들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공실클럽에 얘기해서 하세요. 여긴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저도 도울 거니까. 그러면 그런 류의 개발들, 내가 건축사를 모르고 개발을 모르고 자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하나 만들기 어렵다. 그런 것들을 의뢰해서 네트워크의 출발이에요, 여기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남에게 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내가 같이 가는 공유. 도로사선 제한의 철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직 잘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종 일반 지구 내에 우리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2종 일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여기는 뭐 확실하네. 아까는 4층 얘기 많이 하시던데 7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 여건상 우리가 4층만 짓는 거죠. 땅만 좀 높다면은 7층까지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의 한계상 7층을 다 못 져요. 근데 여러 필지가 합치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2종 일반 지구를 15층까지 풀어버렸어요. 서울시 조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서울시 조례가 나오는 순간에 2종 일반 지구 내 건축물 높이는 15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건 뭘 유도하는 거냐면 슬럼화되고 노후되고 오래된 건축물들을 여럿이 합심해서 반듯한 새 건물을 만들어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침해가 되는 게 일조권의 침해가 바로 딱 와버려요. 높아지니까 햇빛을 못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조권을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일조권의 완화는 주택에 대한 완화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뭐 15층까지는 관두더라도 여기 뭐 10층 쓰고 내가 뭐 한 8층 쓰다 보니까 햇빛의 각도를 계산해 보니까 1, 2층은 예를 들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완화는 시켰는데 거긴 주택이 여전히 못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상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가 들어갔을 때 기존에 우리 동네 장사가 별로 안 되는 여기 상가가 여기 또 들어오게 되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해답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권의 변화. 연간 창업자 수는 100만 명이에요. 근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창업시장을 전혀 몰라요. 그 창업자들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뭐에 의해서 잡느냐? 아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 지도, 지역에 대한 비밀 지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현재 여기는
지금 커피숍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커피숍이 7개 들어가 있습니다. 평균 매출이 얼마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만큼 오버되어 있는 입장이라 한두 개는 더 들어올 만합니다. 들어갈 자리는 현재 유동인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로 가장 많이 지나가니까 대동 빌딩 옆에 들어가시면 제일 좋겠네요. 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10년 이상 했는데 나를 믿으세요. 뭘 믿어요? 못 믿는 거지. 근데 기록이잖아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창업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혹은 용도에 따른 테넌트 구성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비로소 지역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내가 완벽하게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부동산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판례상 만약에 그렇게 세입자가 테넌트가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예정한 대로 데이터대로 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제 뜻대로 안 되면 판례상 중개업자가 거기에 엮일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가 높고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컨설팅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이라는 컨셉도 이제는 한물 갔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주문해요. 생필품부터 해가지고 하다못해 음식까지도 이제는 앱을 사용해가지고 지역 상권도 이제는 그 컨셉 자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소규모 개발 컨셉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저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몇 개 좀 수정을 하지 않으면 많은 지금 논란이 많고.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한번 그 중랑구하고 서초구에서 지내는 거 봐서 여전히 좀 문제가 많아 보이고. 부동산 법률은 대부분 인간의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생깁니다. 노래방이 없을 때는 노래방 법률이 없어요. 노래방이 테넌트의 입장으로서. 근데 노래방이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는 법이 어떻게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 절대 정화구역 150m 내에 들어올 수 없다. 재밌는 건 뭐냐? 그놈이 여전히 권리금도 그렇고 제일 장사도 잘 된다는 거죠.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경계를 살짝 넘거나 그 밑으로 끊임없이 롤러를 타야 돼요. 그걸 많이 넘으면 한 집에 가서 국가가 주는 밥 먹어야 되는 거고 법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건축협정에 의한 개발을 국가는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집이 존재해요. 또 옆에 B라는 집이 존재해요. 동간거리가 3m가 떨어져 있어요. 법에는 아직 협소주택은 어떻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얘하고 얘하고 붙여서 지라요. 개념은 뭐예요? 오래됐으니까 둘 다 뭐 합쳐서 건물을 좋게 져라. 그러니까 어바우트잖아요. 법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령이 나오고 조례가 나오고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호흡되면서 법은 계속 상승해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A와 B라는 양쪽 건물의 주인은 나 허락 받으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집은 그대로 내비두고 옆에도 협소 건물 질 거예요. 합격 개발이잖아요. 이거 합격 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법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갔을 때 이로울 수 있는가를 내가 찾아낸다면 그 인간의 행위예요.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온라인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은행의 지점조차 없어지고 있어요. 은행의 지금 가장 큰 적이 다른 은행이 아니라 통신사예요. 아십니까? 네,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그 휴대폰 결제 있잖아요. KT나 이런 거. 그리고 얘네들이 마음만 그 저희 법과 제도가 전개되면 얘네들은 온라인에 통한 금융업 진출이 이미 오랫동안 계획했기 때문에 은행의 지금 오프라인에서의 은행 영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미 받고 있고요. 이미 두 군데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게 5개로 또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점들은 과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율자동차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현재 주어진 상황 내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바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상권들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목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현재로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매출이 얼마일 겁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가 지나 가장 이 자리가 좋을 겁니다 밖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매출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걔들이 상대 매출의 70% 범위 내에서 금액을 맞춰줘야 돼요. 예상 매출을. 그게 넘게 되면은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건 프랜차이즈 법률에 나와 있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중개사로서 이 지역에서 당신이 하는 업종이 이것이 그중 나을 것이고 이 자리가 내가 볼 땐 제일 추천할 자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년부터 오프라인 창업이 10,000건으로 줄어들지 않거든요. 기존에 내가 정년퇴직을 했던 공고사직을 받았던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차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시에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바로 내가 하게 돼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은행의 변화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의 판매가 궁극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제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주택 거래가 거기서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트워크 힘이 세지면 그 다음엔 은행을 고를 수 있어요. 뭐 하나은행은 몇 프로야? 국민은행, 농협. 그 중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을 충분히 쓸 수 있죠. 누가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원래 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 있는 가로주택이 있는 지역 내에 10,000제곱미터 이하 30세대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역에 소규모 개발한다라고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진화가 돼서 요번에 회의 때 나온 건 뭐냐면 야 그런 지역이 많지 않다. 그러니 큰 도로를 끼고 있다면 그 지역에서 일정 정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이 안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11,000이나 12,00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결하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건축 협정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안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있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뒷집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도장 안 찍어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땅값도 사실은 붙어있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부정형의 토지들이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삼각형도 있고 기역자도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디귿자로 있고 그 중간을 파먹어서 기역자로 있는 어떤 건물이 건축협정에서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그것이 합병개발에 의해서 토지를 그냥 거의 그냥 소유권만 인정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층만 나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맞벽개발이나 혹은 합병개발 내에서도 일정한 그 공간만 서로 갖는다면 이상한 형태가 돼요. 누구는 디귿자가 되고 누구는 기역자가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요 디귿자 안쪽에 들어있는 그 땅과 이쪽 사람이 필요한 땅을 정형화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는 뭡니까? 교환이거든요. 교환은 거기에 따른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한 게 그거예요. 그걸 바꾸자. 도시재생을 정말 원한다면 부정형의 토지에게 일정한 필지들을 세금을 물리지 않고 도시재생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정형화시켜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거기에 대한 청원을 넣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법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이젠 그 틀들을 어느 정도 해체하고 만들어 나간 거는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한 확대 방안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정권마다 있었어요. 뭐 보금자리 주택, 뭐 행복주택 등등등. 이름은 바뀌는 거예요. 젊은 층에 대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유럽 방식은 임대주택이 많고 서구 방식은 분양주택이 많죠. 우리는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 방식으로 지금 하다가 일정 부분은 서구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그 주택의 등급을 매기거나 에너지 효율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쪽으로 지금 상당 부분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바로 이 법률인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몇몇 가지가 상당한 혜택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상업지역 내에 용도 용적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용적률을 갖게 되면 30%는 상업시설, 70%는 주거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른 용적이 존재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이 용도 용적제를 미적용시키겠다는 거죠.
최소한의 상업시설만 존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기업들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굉장히 많이 검토하는 이유가 잘만 하면 수익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가 월세를 내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하는 세대가 많아짐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전세로 들어가고 월세 낼 수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 혹은 3분의 1로 완화시켜 줍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면은 있어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존에 그 인구가 꼭 몰리지 않는 지역에도 지었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250m 거리 내에 있으면서 몇몇 가지 중앙차선제와 정류장 끼고 있는 광역 노선 2가지가 겹쳐지는 지역 3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바로 승인이 나고 2가지만 하게 되면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줍니다. 내가 만약에 3종 일반 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겠죠. 그걸 맞췄는데 마침 나하고 상업지하고 붙어 있거나 도로 하나만 띄고 있다면 내가 상업지 적용을 받아요. 용적률을. 내가 만 준주거지랑 붙어 있다. 그럼 준주거지 400%의 용적률을 내가 받게 돼요. 물론 조건은 있어요. 일정 면적은 국가에 팔아야 돼요. 뭐 거의 날강도 수준으로 가져가죠. 기본 건축비 410만 원 정도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함으로써 이득이 있다면 그거 주고라도 그러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학동역 기린건축백화점 그 자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2가지 놓고 고민하다가 그 김영준 대표인데 이 친구는 400% 준주거랑 붙어 있으니까 400%를 받고 일부를 국가에 뺏기느니 차라리 300%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에게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용도가 상향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적용이 있어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사실은 몰라요. 그럼 해봐야 알겠죠. 이것이 청년주택 사업의 기본 골격이고요. 또 하나는 노선상업지가 20%를 넘게 되면 상업지로 바꿔준다는 게 좀 파격적인 건데 여러분 노선상업 알죠? 10에서 15m의 노선상업지를 그중에 맞게 이제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상업지 적용을 받는 거예요. 800%로. 근데 얘가 일반 주거지랑 붙어 있을 때 노선상업에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노선상업과 일반 주거가 같은 필지내에 있을 때 노선상업이 한 평이라도 크면 옛날에는 무조건 상업지 적용을 받았어요. 일반 주거지가 한 평이라도 크면 무조건 요거는 일반 주거지 적용을 받았어요. 그 특이한 예가 뭐냐면 요 신사역 사거리에 보면 신성이 지은 미소 지음인가 빌딩 있죠. 그걸 팔 때 판 사람은 일반 주거지가 좀 많은 걸로 알았고 살 때 은탑에서 살 때는 그것은 상업지가 2.5평 많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노선상업에서 그래서 기존에는 상업지의 면적이 어디가 넓으냐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이 되다가 지금은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번 나온 법률은 뭐냐면 노선상업지가 20% 이상이 되면 전체를 상업지로 80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선상업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만 활용을 한다면 답이 나오죠. 왜? 기존에는 노선상업 20% 가지고는 사실은 상업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실험인데 여러 혜택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아마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SH의 주거재생사업에 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있어요. 요거 이제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도시계획상 주차 전용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거긴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주차장만 가능하잖아요.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거는 건폐율 90%, 용적률 1,500%짜리예요. 굉장히 매머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법에 저촉되면 그거를 못 이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짓게 되면 70%는 주차장, 30%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가 있어요. 현행법상. 그렇게 해서 재미 본 사례가 많아요. 신성빌딩 뒤에 제가 진 건물도 똑같이 진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그 높이 제한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요렇게 공용주차장에다가 이런 그 임대사업,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줍니다. 지상층에 올라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정을 안 해버려요. 용적률에 포함을 안 시킨 거죠. 지하층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더 높은,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이것도 중개할 때는 아마 그런 류의 그 기업형 임대주택을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들도 쳐다볼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데 4필지 이상, 10필지 내외에서 좀 작은 면적이라도 그것이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시재생의 기본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거 말고도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거나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아마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필요하시면 서울시에 요거 질의할 수 있어요. 그 본부가 있으니까 내가 이 지역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문의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게 그 시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아직 안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체로 잘 되면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든 혹은 중개를 하고 있든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특정한, 여러분들 같으면 그 지역의 특정한 입지들을 적절히 분석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자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부동산은 땅 위의 콘크리트라고 결코 생각지 않거든요. 그 안에 어떤 문화적 요소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냐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도 다 그래요. 제가 강남역 뉴욕제가 쪽이나 그 맞은편 쪽, 거기 뭐 대동 빌딩, 대승 빌딩, 민명철 빌딩, 그 다음에 뭐 신성 빌딩, 그건 제가 다 삼형 빌딩, 그건 짓거나 리모델링한 빌딩들이고 전부 다들. 근데 항상 그걸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문화적 요소예요. 그 안에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느냐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이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분야별 전문가로 나가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가장 필요한 부분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사나 이런 데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항상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 좀 획기적이고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같이 많이 공유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기존의 컨설팅에서 나오지 못한 답들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문화는, 또 나는 어떤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테넌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부동산 사업의 성공이거든요. 기본에 분양 건물이나 분양주택들이 한계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분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엔드 유저인 테넌트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